방금 소개받은 에테리 이정훈입니다. 저는 일단 현재 3GPP에서 6G 표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된 지가 6월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6G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어쨌든 I2R이라는 단체에서 어떤 6G의 리퀘어먼트나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 그 I2R은 사실 어떤 UN 산하의 어떤 국제 기구죠. 국제 표준 단체인데,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런 리퀘어먼트나 비전 같은 것들, 유스 케이스들 같은 것들을 디파인을 하면 저희 3GPP 같은 표준 단체에서 그거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I2R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I2R에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면은 어쨌든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 표준 단체가 이제 3GPP 정도만 살아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까지 그 I2R에 저희 시스템을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서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크게 이제 3GPP, 그러니까 6G를 위한 스터디,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어떤 스터디를 먼저 합니다. 먼저 이 시스템에 대한 피저빌리티나 어떤 캔디데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실제 워크 아이템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실제 규격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크게 이제 두 개의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플래너리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하이 레벨의 그런 이제 저희 3GPP 내에서 하이 레벨의 그런 단체 그룹에서의 그런 스터디가 있고, 거기는 이제 어떤 6G의 키 퍼포먼스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 같은 이제 큰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의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워킹 그룹 레벨에서 이제 또 다른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어떤 기술들을 써야지 여기서 6G의 어떤 리퀘어먼트나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스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스터디가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2027년부터 이제 워크 아이템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워크 아이템의 결과로 아까 이제 규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규격을 I2R에 29년 정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한 30년부터 이제 6G의 이제 실제 어떤 초기 규격 상용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하이 레벨 플래너리 레벨에서의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걔는 일단은 어쨌든 6G의 시나리오나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스터디에 대해서 저희 3GPP는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거를 발간을 합니다. 그 스터디의 결과물을 담는 테크니컬 리포트. 그래서 이게 TR38.914라는 문서인데, 요게 지금 초기 버전이 만들어졌고, 요 안에가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버전, 지금까지 초기 버전은 요 버전으로, 요 문서로 되어 있고, 이거를 뭐 다운로드 받아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요 안에 내용은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랑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근데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랑 이제 어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정도 같은 것들이 내용이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이제 6G 시스템에서 이 6G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퀘어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I2R에서 원래 정의를 하는 건데, I2R의 밸류와 별개로 3GPP 내에서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 밸류는 I2R보다 당연히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더 높은 리퀘어먼트를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밸류가 I2R에서 지금 6G의 리퀘어먼트를 정의한 밸류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런 밸류를 일단 스터디를 해서 I2R에 보냈어요. 그래서 I2R에서 저희가 이게 정한 일단 값들을 일단은 차용을 해서
IoT 안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밸류로 지금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IoT 안에서 내년까지 이 리퀘어먼트를 정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 값들이 다 이게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5G였고요. 이게 6G입니다. 그래서 6G는 총 19개의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1번부터 14번까지는 5G랑 동일하고요. 이제 동일하다는 게 어떤 데피니션이나 어떤 그런 항목이 동일하다는 거고 밸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15부터 19까지는 이제 6G를 위해서 새롭게 정의된 리퀘어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아직 그 피크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것들은 이게 좀 사용하기가 좀 피크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것들은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피크 스펙트럴 에피션시 같은 것들은 5G 한 2배. 그리고 뭐 어떤 이런 퍼센타일 유저 스펙트럴 에피션시 같은 것들은 3배. 그래서 대략적으로 엄청 큰 밸류들은 아닙니다. 사실 5G 대비 뭐 10배, 초반에는 뭐 100배 막 이렇게까지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뭐 5G가 그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많이 되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실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현실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3배, 뭐 1.5배에서 3배, 그리고 어떤 밸류들은 뭐 동일하게 이런 레이턴시 같은 것들은 5G랑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네, 이런 뭐 커넥티드 덴시티나 뭐 릴라이빌리티 같은 것도 다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런 그 밸류들도 뭐 1.5배에서 2배, 3배까지 이렇게 막 정의를 하고 있고요. 15, 16, 17, 18, 19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G용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나 뭐 센싱 릴레이티드 이런 것들은 근데 아직 일단은 어떤 항목 같은 것들만 정해졌고 디테일한 밸류들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RP 문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세히 저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계속 저 밸류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IoTR이랑 어쨌든 계속 커넥션을 하면서 저 값들을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IoTR도 저희의 뭐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저런 밸류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갖고 최종적인 6G 리퀘어먼트를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일단 고려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도 아까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데 아직 이것도 초기 버전이라서 되게 이제 다양한 값들이 일단은 각 회사들이 프로포즈한 다양한 값들을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정된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가 이제 어쨌든 그 하이 레벨에서 리퀘어먼트랑 어떤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였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6G 워킹 그룹에서 실제 이제 규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킹 그룹 레벨 스터디 아이템의 이름은 스터디 온 6G 라디오. 그래서 6G의 시스템은 이제 6G 라디오에 해갖고 6GR로 정해졌습니다. 뭐 5G가 이제 뉴 라디오 해갖고 NR, LTE가 롱텀 이볼루션 해갖고 LTE처럼 4G가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이제 6G는 6GR이라고 정해졌고요. 만약에 이제 7G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7G가 또 생긴다면 걔는 7GR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6G를 왜 해야 되는지의 그런 저스티피케이션이라서 그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6G의 스터디를 시작을 할 때 스터디를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스터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해 놓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터디 아이템 디스크립션이라는 그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의 번호는 지금 RP 25291이라는 저 문서에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는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6G는 이제는 그런데 5G에서 이제 많이 했던 게 5G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기능들을 되게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옵션들, 너무 많은 펑션들을 다 서포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G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일단은 가장 이제 적정한 그런 진짜 필요한 기능들 담고 그리고 어떤 옵션 같은 것들, same functionality 같은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5G는 뭐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 해갖고 옵션 1, 2, 3, 4를 뭐 다 지원한다. 근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도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3GPP 시스템 표준 자체가 컴프로마이즈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투표해서 뭐 머저리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충돌하고 디베이트가 계속 길어지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이제 컴프로마이즈 안으로 컨피그레이션 하자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좀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밴드 같은 것들 요거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이제 3GPP가 어쨌든 그 6G를 할 때 어떤 이제 하이 레벨 프린시플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appropriated set of functionality,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이피션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펙트럴 이피션시 증가하는 거, 커버리지 높여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뭐 TN, NTN의 뭐 하모나이제이션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제 웨이브폼 같은 거, 뭐 프레임 스트럭처, 채널 코딩, 뭐 밴드위스 같은 거 디파인하고 마이머 오퍼레이션, 이니셜 억세스 펑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스터디를 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뭐 웨이브폼이랑 이런 것들은 OFM 베이스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는 걸로 일단은 스터디 아이템 초반 시작부터 저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채널 코딩 같은 것들도 이제 5G에서 사용했던 LDPC랑 폴라 코딩을 어쨌든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그거에 인핸스를 할 거라는 식으로 어쨌든 처음 스터디 시작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은 여기 D번에서 avoiding multiple numerology for the same band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5G에서는 사실 되게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밴드에서 주파수 그러니까 그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을 선택을 할 수 있게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뭐 다양한 유스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멀티플을 쓰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 디플로이에서. 사실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실제적으로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세임 밴드에서는 멀티플 누멀리지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아예 스터디부터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상위 레이어에서 어떤 라디오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스터디를 할 거고 모빌리티도 당연히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램포 같은 데서 어쨌든 그 RF나 그 베이스밴드의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 정의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랜3에서 어떤 그 라디오 아키텍처 같은 것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같은 거, 프로시저 같은 것들을 이제 6G에 맞게 디자인을 하겠다. 근데 이제 6G는 AI, ML 같은 것들이랑 센싱 같은 것들이 사실 5G에도 있었지만 5G의 문제점은 그런 AI, ML, 뭐 센싱 이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능들이 초반 이니셜에 들어오지 않고 항상 이제 뒤에 5G 어드밴스드나 이런 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뒤늦게 도입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는 릴리즈 15부터 초반에 이제는 그 디플로이드에서 그 있는 그 레거시 단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동작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기능이 들어오더라도 그 어떤 베네핏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6G에서는 이런 이제 AI, ML이나 센싱 같은 것들이 이니셜 버전부터 저희 이제 데이 1이라고 부르는데 데이 1부터 같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좀 더 이렇게 좀 그 성능을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초반부터 이런 AI, ML이나 센싱 같은 것들을 고려한 이런 디자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5G, 6G의 MRSS 같은 것들을 이제는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MRSS라는 거는 5G 스펙트럼에 이제 6G가 이제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그 컨셉은 4G, 5G에서도 이제 다이나믹 스펙트럼 쉐어링이라는 DSS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G와 4G의 그 다이나믹 스펙트럼 쉐어링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4G는 사실 어떤 always on 시그널이라고 해서 CRS, 셀프 스페시픽 레퍼런스 시그널이나 어쨌든 항상 되게 이제 항상 전송돼야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서 5G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리소스 이피션시도 떨어지고 되게 복잡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리소스 쉐어링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5G는 초반에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5G 자체는 초반부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되게 플렉서블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6G가 같이 쉐어링을 할 때는 훨씬 더 유연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RSS도 이제 5G에서 6G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ML
초반부터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센싱 자체도 네,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내년 내후년 3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타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두 개의 이제 큰 인테림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내년 6월에 일단은 웨이브폼 모듈레이션 채널 코딩, 뭐 채널 밴드위스, 베이직 싱크 시그널이랑 어떤 그 관련된 주기 같은 것들은 정하고 가자. 그 이유는 사실 쟤네들이 어쨌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고 쟤네들이 다른 그 어떤 그 시스템의 다른 분야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쟤네들을 그 어떤 그 스터디에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얘를 고려한 이제 다른 부분들의 디테일을 설계를 하고 이 부분들의 이넨스들을 또 고려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이런 중요 사항들을 결정을 하자. 내년 6월까지. 그리고 9월에 이제 마일스톤 마이그레이션 옵션들을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MRSS랑 기존의 CA라고 해서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듀얼 커넥티비티 자체도 이제는 그거는 4G, 5G 다 서포트를 했었는데 듀얼 커넥티비티 자체가 되게 어떻든 그 두 개의 어떤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유연성은 되게 갖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도 복잡하고 구현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G에서는 이 듀얼 커넥티비티를 서포트하지 않으려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또 역시 어떤 그런 유연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듀얼 커넥티비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MRSS랑 어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듀얼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더 추가로 만약에 6G에서 고려를 할 거다 하면은 내년 9월에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내년 6월이랑 9월에 이제 큰 결정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랜1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저 이밸류에이션 어썸션까지 포함한 저 파란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밑에 부분은 내년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 이유를 보시면은 뭐 웨이브폼, 프레임 스트럭처, 채널 코딩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한 아까 6월까지 어쨌든 초기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이피션시랑 AI, ML 같은 것들은 쟤네들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대표 유스 케이스들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걸 스터디를 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각 밑에 있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아직 이제 논의되지 않은 저 각자의 아이템으로 보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플랜으로 일단 계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 사항들을 보시면은 네,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버뷰는 이제 전반적인 6G 인터페이스의 하이 레벨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회의가 딱 2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은 그런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어쨌든 스케일러블 6G 디자인을 한다 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커머널리하게 어플리커블한 어떤 펑션들을 디파인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5G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제 마켓 프래그멘테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IoT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공을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ENBB나 IoT 디바이스나 여러 단말들이 어쨌든 공통의 어떤 기능들은 공통적으로 디파인을 해서 마켓 어떤 스케일링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밴드위스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밴드위스의 어떤 것들은 아까 하이 레벨 디시전을 하는 플래너리에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밴드위스가 정해졌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듀플렉스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5G에서 정의돼 있던 FDD, TDD 그리고 이제 5G 어드밴스에서 도입된 SBFD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6G에서는 스터디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MRSS 같은 것들도 일단은 당연히 서포트를 하는데 항상 여기 보시면은 요 합의 사항들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 5G에서 어떤 그런 교훈점을 배워가지고 6G에서 개선을 하자라는 지금은 사실 그 정도 레벨까지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위스 파트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5G에 디파인이 됐는데 그게 되게 이제 UE 파워 세이빙도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도 있어서 사실 4개의 밴드위스 파트까지 5G에서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밴드위스 파트의 어떤 그런 장점은 있기 때문에 6G에서는
그렇게 복잡도는 낮추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5G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사실 6G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최근 들어서 이런 오퍼레이터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고,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일단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 일단 캔디데이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회사들이 여러 진짜 많은 프로포절을 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올해 말까지 다운 셀렉션을 해서 그걸 각 아이템에 그 관련 아젠다에 보내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 컨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운 셀렉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그런 그 제한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AI ML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 프로포저 받아서 다운 셀렉션을 해서 걔를 각 아젠다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지금 그 프로포절이 있어가지고 다운 셀렉션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관련돼서 끌고 나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웨이브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FDM 베이스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5G 다운링크에서는 CP OFDM, 업링크에서는 CP랑 DFTS.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그런 그 웨이브폼에 대해서 인핸스, OFDM 베이스 계열이지만 인핸스를 시키는 그런 연구는 하기로 했고요. 근데 사실 얼마나 도입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5G 초기에도 다 얘기가 있었던 그런 웨이브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스트럭처 같은 것들은 어떤 뉴머롤로지나 그런 밴드위스 같은 것들을 정하는 그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5G랑 동일하게 기본적인 베이스 컨셉은 5G랑 동일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MRSS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MRSS가 5G를 비워가지고 6G를 쓰는 건데, 두 개의 만약에 뉴머롤로지 같은 것들이 어긋나면은 사실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MRSS를 위해서 일단 5G 뉴머롤로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반적인 베이직 프레임 스트럭처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일단은 합의를 했고요. 네, 채널 코딩도 사실 아까 SID에서도 그 LDPC랑 폴라 코딩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5G의 LDPC랑 그 5G의 폴라 코딩의 디자인을 어쨌든 재사용하는 거를 지원하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데이터 그 사이즈를 크게 TV 사이즈를 맥스 데이터 레이시 어쨌든 높아질 거기 때문에 큰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약간 인핸스 같은 것들, 성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인핸스 같은 것들은 계속 연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레이션도 마지막 장입니다. 모듈레이션도 기본적으로 이제 5G의 어떤 그 유니폼 이런 스타일의 그 모듈레이션은 그대로 서포트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쨌든 컨스텔레이션 쉐이핑이라는 두 가지 컨셉, 프로바빌리티 쉐이핑이랑 지오메트리 쉐이핑, 이 두 개의 컨셉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더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메인 캔디데이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예정이고, 사실 지오메트리 쉐이핑이 좀 더 머저리티 뷰긴 한데, 이제 좀 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말씀드려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